이제 얘기하면 할수록 지금 산으로 많이 갔다가 나올 것 같아. 바다로 갔다가 노를 저어라. 유럽 한번 돌고 와야겠네. 이거 참. 이번에 제가 좀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이제 세 번째 사연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돼지는 한 18평 정도 되고, 이게 재밌기도 하지만 좀 이게 저희가 좀 힘든 게 뭐 경복궁 서쪽 지구단위 계획 안에 있대요. 어우,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이 종로구 프로젝트 해보신 분 계세요? 제가 형한테 그때 전화드렸죠. 진이 쏙 빠집니다. 그리고 예산은 4억, 33세 남성 회사원이고 현재 해당 대지에 노후 단독주택으로 원룸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4억 주고 구매했고 결혼해서 협소주택을 거주를 희망한다. 유튜브 자취남에 촬영한 적이 있다. 이 얘기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내년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고 내년 말에 건축은 목표하고 있다라고 좀 주셨어요. 근데 이게 저는 요 사연을 좀 본 게 저희 입장에서 그냥 가장 조금 어렵지만 현실적인 내용이긴 하거든요. 내용이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뭐 저희 쪽에 협소 시리즈를 좀 하다 보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말씀 좀 채택을 했고. 협소주택의 킹? 킹. 킹은 아니고 퀸? 저는 그러면은 협소주택에서 뭔가 좀 무엇을 좀 바라보고 협소주택이라기보다 좀 작은 집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도심지에서 작은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어떤 시작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하고 싶었거든요. 요 케이스를 통해서 보통은 저희가 지금 프로젝트 진행해 보니까 대지가 서울 시내에 적으면 20평, 많으면 30평 내외 땅을 먼저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틈새 시장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게 보면 예전에 있는 노후주택들이 그 정도 규모에서만 지어졌고, 그리고 이 집들이 거의 대부분들이 그 토지들이 정리가 좀 안 돼 있어. 필지들이 부정의 형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집 형태로 건축하기 좀 많이 불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지도 많이 많이 보게 되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제 그 협소주택 작은 집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뭐냐면 땅을 보는 눈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땅을 볼 때 땅이 대지가 어떻게 접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첫 번째 보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급적이면 부정형 형태더라도 네모 반듯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좀 이게 좀 저희가 정형화될 수 있는 땅들을 보시는 눈들도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누가 아까 원기 형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은 누가 살 건지, 그러니까 한 명이 살 건지, 두 명이 살 건지, 세 명이 살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일단 협소주택, 그러니까 작은 집에 대해서 시작점 좀 바라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또 어렵다. 일단 협소주택이라는 말 자체가 좀 싫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 부정적인 단어. 그런 거 안 썼으면 좋겠어. 낭만주택. 낭만주택? 좋아. 그러니까 뭐든 간에 좀 작은 주택. 근데 협소라는 건 스스로 벌써부터 부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싫고. 일본식 단어 같아. 그 다음에 그 땅 보는 눈을 길러라. 근데 난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협소주택 자체가 되게 작은 땅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낑겨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조건들이 많단 말이죠, 도시에서. 근데 한 바닥이 아니라 그거를 여러 층에서 살아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협소주택이라는 게 단순히 낭만적이고 단독주택이니까 좋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층이 많아지니까 되게 힘들거든. 그 고생스러움을 견디거나 감내할 만한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앞에 만약에 우리 집도 지금 협소주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조도. 두 개의 협소주택을 붙여놓은 거나 마찬가지. 그렇죠. 근데 우리 앞에 공원이 있어. 저 공원의 뷰를 잘 보려면 우리는 올라가야 돼. 우리는 올라갈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서울의 그런 부정형의 필지 막 짜투리 땅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기존의 건물들은 막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어디 숨 쉴 틈도 없는 땅이 많거든. 근데 거기에다 굳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좁게 해가지고 쭉 올려야 되나?
그게 단순히 내 집이고 단독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협소주택이 충분히 만족스러울까? 이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협소주택이 그러니까 내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그 뭐랄까 최강의 건축 상품인데 이거 사실은 대외 그 주민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입지나 이런 것들도 컨디션을 봐야 돼요. 민원이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너 땅을 샀대잖아.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로구 누상동 경복궁 옆인데 줄이잖아. 그러면 경복궁 오신 분들이 삐쭉 올라와 있는 저 집을 지구 다니기 있잖아. 그래, 지구 단위가 있잖아. 그래 뭐 그럴 수 있죠. 지구 단위 계획에 이거 해서 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은 뭐 텍스 일때 요 정말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라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질문하신 이만큼 올려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게 그만한 가치가 생활 가치 있는 저는 사대문 아니잖아. 경복궁 아니잖아. 그럼 뭐 당연히 위로 올라갈 힘이 생기는 거지. 그렇죠.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충분히 나는 그런 만한 개연성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땅을 샀고 그다음에 내년에 결혼하는데 낭만적이잖아. 결국 건축가가 그 작은 땅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올라가고 주변과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가치를 얼마만큼 추후에도 계속 유지하면서 멋진 집이 되어질 그걸 만드는 이 위에서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지금 대지가 18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상컨대 한 층 바닥 쓰면은 최소 한 층 쓰면 한 12평 정도 쓸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뭐냐면 혼자서 12평을 다 쓴다라고 하면 되게 편해 있을 거라거든요. 2인도? 2인도? 가능해요. 2인도. 이 이야기는 뭐냐면 가족 구성원이 3인 이상 돼가지고 뭔가 룸을 분리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야. 고민. 그때 근데 이제 신혼부부니까 아이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야, 그리고 이 얘기 왜 하게 됐냐면 도심지에서 살지만 우리가 아파트나 빌라에 살지 않고 단독주택 이 주거를 하는 거에 가장 큰 한 축이 있는 게 뭐냐면 외부 공간을 만드는 거에 대한 것도 하나가 있어요. 이걸 놓칠 수, 그러니까 뭐냐면 작으니까 외부 공간은 쓰지 말자라는 얘기보다 오히려 저는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도 많아요. 땅을 60% 쓸 수 있지만 당신이 어쨌든 간에 외부 공간에 가질 수 있는 거는 1층이나 위에밖에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의 외부 공간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뭔가 공간을 좀 더 1층을 좀 줄이더라도 1층에 외부 공간을 만들어서 1층에 그 정주 공간을 만들어 같이 함께 하는 게 오히려 당신 생활에 더 유리할 거다. 왜냐하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 그런 경우도 제한되는 게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위로 올라갈 이유가 분명하다고 하면 위에 풀어갖고 위에서 연결시키는 방법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질문. 근데 여기 대지가 18평인데 가장 작은 땅을 해본 건 얼마냐? 저희가 금호동 쪽에 한 건데 그게 저희가 금호동께 한층 건축받은 면적이 6.5평짜리. 와. 야, 그럼 이건 굉장히 그럼 높네. 빵까지 아니야 이 정도면? 야, 대단한데. 나는 못하겠어. 접수주택도 아니네 이거. 야, 그럼 충분히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수용. 근데 여기 내년 결혼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꼭 결혼한 다음에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어. 이게 왜냐면 시작을 결혼 전에 하면 자칫 결혼까지 못 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꼭 결혼하고 하시라. 네. 그리고 요새 보면 저희가 협소주택을 하시는 부부들을 보니까 뭐 이게 트렌드일 수도 있고 기호일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안 가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물려가지고 협소주택도 트라이를 하시는 거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는 해요. 보통 여기 이분은 땅을 어떻게 구입을 하시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걸 협소주택을 타겟팅을 하고 땅을 구매를 하신 거라고 봐야 되나? 근데 여기 위치 때문에 끌렸을 것 같아. 위치가 제일 크지 않아요? 누상동. 예전에 공관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신사옥 눈 오는 날 덕수궁을 이렇게 딱 바라보는 뷰가 있어요.
그거 진짜 환상적이거든. 그거는 뭐 뷰만 몇 억이다 그지. 아우 뭐 네. 가치를 논할 수가 없어 사실. 잘 사셨어요 일단. 내가 보니까는 뭐 지금 33세에 4억 주고 땅 사고 내년 개령 목적 있다 그러면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옆에 또 살 수 있는 양반이네. 이게 아무튼 33살 샀는데. 이게 4대문 안에 집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저기 옛날로 보면은 4대부나 성화에 집을 짓고 살지 않았나? 어? 그래도 궁 옆인데. 야. 입궁하시는 분 아닌가? 뭐 어디 청와대 근무했었던 분이나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으면 대단하다. 와. 부러워요. 자, 뭐 여기는 네. 이제 정리하시고 다음에는 저는 사연을 보다가 좀 뭔가 다른 집, 보통 사는 집 얘기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땅이에요. 자, 이게 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용인에 있는 땅이고요. 지금 대지는 지금 2종, 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예산은 20억 책정해 놓으셨고요. 집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근린생활시설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대지의 형태나 뭐 상황 이런 것들을 뭐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경사지입니다. 그리고 경사진 방향으로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땅들 사실 좀 무섭긴 해요.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뭔가 시작이 되면 벌떼같이 달려와서 민원을 넣기 시작을 하죠. 네. 걸고 일단은 시작해야 되는 땅이에요. 근데 아마 여기 사연을 주신 김예비 건축주의 경우에는 이런 땅에도 집을 지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경사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최근에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보통 이제 하게 되면 경사지에 보통 우리가 토목이 먼저 들어와서 이걸 판판하게 만들어 놓고 땅을 해서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뭐 보통 이제 건축가들은 이런 경사지를 보면 좋아하죠. 이 경사지를 재밌겠네. 좀 살리면 어떨까. 우리 예전에 그 리차드 마이어의 그 스위스 하우스나 이런 경사지의 어떤 집들을 보면은 참 진짜 끝내준다.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저희가 최근에도 이런 부분들을 필로티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떤 구조적으로 분명히 그 경사지를 좀 활용하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토목이라든지 이런 구조물들이 많이 서게 되면 아무래도 미관상도 별로 안 좋을 거고 어떤 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 땅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흔히 이제 그 전원주택지 보면은 땅부터 만들어 놓잖아요. 평평하게. 거기에 이제 대부분 보강통벽으로 쌓아놓고. 그 얘기 할 말 많지. 그 얘기는 진짜.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건축이 이제 땅에 안 쳐지는데 일단은 아랫도리를 먼저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위에 몸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데 뭔가 어색하거나 안 맞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아랫도리는 똑같이 그렇게 돼 있고 윗도리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 결합된 상황이 온전한 전체적인 온전한 어떤 건축물로 이렇게 보여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경사지에 대한 고민을 건축가랑 먼저 좀 해서 아랫도리 윗도리를 좀 같이 만들 생각을 좀 하면 더 좋겠는데 항상 먼저 아랫도리만 먼저 만들어서 난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이번에 토목 및 구조적인 해법이 가장 여기 첫 번째 관심사이다, 그죠? 근데 여기 아파트 쪽으로 옹벽이 몇 메타일지 그게 궁금하다. 저도 궁금해요. 보통 아파트 쪽 옹벽은 막 8m, 뭐 특히 기흥구 부분은 산을 깎아서 만든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죠? 여기 또 산지라고 또 산지 지역이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 주변에 산지라 하면은 보통은 이제 차음 녹지라든지 도로하고의 어떤 소음 문제 때문에 차음 녹지를 조성한 경우도 있을 거고 실제로 아파트 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에 이제 근린생활 상업 용도의 근린생활 시설이 들어왔을 때 어떤 폐해 민원 이런 것들이 제 걱정이 돼요. 그 저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에 딱
좀 포커싱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인데 경사지야. 이게 굉장히 이율이 좀 안 맞잖아요. 뭐냐면 수익형 부동산은 가급적이면 오픈 플랜으로 해가지고 누구든 어떤 시설이든 어떤 뭐가 들어와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잖아요. 미덕인데 경사지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공간을 만드는 게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뭔가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부터 뭔가 상권 분석이든 뭐든 맞춰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퀘스천이 들고 아까 그 병규 형이 얘기했던 그 보강토 옹벽에 대한 이야기 자체만도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땅을 팔기 위해서 그거를 조성해 놓긴 하는데 그거를 또 조성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조금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가지고 오픈컷을 할 수 있는 뭐 기울기를 준다거나 아니면 뭐 콘크리트 블럭을 준다거나 그런데 가장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해서 보강토를 거기서 땅을 어떻게 제일 잘 자를 수 있는 방법으로 툭툭툭 잘라놓는 거에 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두 얘기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그 보강통벽 그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얘기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고 근생은 가장 수익이 높은 데가 1층인 거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올라갈수록 이제 수익이 떨어지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 경사지면 모든 층을 1층화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경사를 따라서 올라가서 외부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모든 층을 1층처럼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도로의 컨디션을 보면 지금 바로 접근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여기가 약간 뭔가 보도도 없고 이 섬세한 구조계 그런 얘기인가 보구나. 그리고 여기가 국도나 지방도일 수 있는데 그 항상 좀 조심해야 될 게 국도하고 지방도는 연결할 때 그냥 바로 연결이 안 돼요. 완화 차선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적으로 저게 그 여러 가지 도로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법적으로 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지금 사이트 경사면 자체가 지금 아파트 채광 방향 쪽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아파트 주민은 그 근린생활시설을 계속 쳐다보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인 거네? 뭐 그건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이게 거리가 있잖아요. 여격거리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진입도로의 확보 여부, 가능성 여부가 첫 번째인 것 같네요. 그죠? 그럼 옹벽은 사실은 뒤에서 대지가 낮다 그러면은, 어차피 뭐, 전면을 도로를 볼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녹지가 있는 아파트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토목병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레벨을 얼만큼 올려야 될지에 대해서 이게 이런 땅도 참 희한하네요. 20m, 25m 접촉하네. 그러니까 메인 도로에서는 접근 불가로 보이네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아파트 쪽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거의 공간에 도로가 들어가야 없어요. 뭐야 맹지예요? 접해 있어요. 아니, 중로랑 접해 있고요. 도시계획서상의 도로인가요? 현황 도로인가요? 도시계획 도시계획상 도로고 현황 도로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지금 국어랑 이제 여기가 지금 임야기 때문에 지금 근데 아마도 아까 항공 사진으로는 나무가 빽빽하게 있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여기 이쪽 뒤쪽 이 국어 인접지 이 국어 쪽에서 전용을 받아서 접근하는 방법. 아니면 근데 일단 중요한 게 저 경사지구 인목 번수가 많아서 저게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뭔데요 대지가? 대지는 임야고요. 임야.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북쪽에 있는 대지 아파트가 훨씬 낮기 때문에 일조권 때문에라도 높이에 대한 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보통 기본적으로는 측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산지 조명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가장 처음에 이제 건축주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의 퀘스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꼭 지질조사나 이런 거 선행해서 체크하는 게 꼭 중요합니다. 작년, 올해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도 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토목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섬세한 구조계획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선은 데이터가 있어야지 검토를 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걸리는 게 기획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건축가를 선정한다고 지금 적어주셔가지고 이게 좀 많이 걸리네요. 이 얘기가. 거의 못 올리거나 한층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일단은 현재에서의 어떤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기획 설계비를 따로 해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땅의 형상이 중요한데 지금 사진을 봐서는 잘 모르니까 현안 측량이라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행이 돼야만이 실질적으로 섬세한 구조 계획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하신 섬세한 구조는 푸팅에 대한 부분, 지질 조사, 지내력 같은 것을 바탕에 대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건축 인허가 관련된 내용도 사전에 검토할 것들은 검토를 하고 땅에 대해서 검토할 것도 검토하고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그래서 거죠. 첫 번째 토목적인 부분 그 부분이 먼저 관할구청 또는 그쪽에 가서 야 이게 개발행위 가능한지 그렇죠. 구청 근처에 있는 측량 사무실을 들려서 진입 도로라든지 녹지 전용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주변에 아파트가 많나요? 보자. 이거 수익성인데 과연 아파트 대단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근형 수익성 산업이 될 수 있는 땅이네요. 커피숍이네요. 커피숍이에요. 아니 이렇게 보면은 옆쪽에 상업시설들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 볼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걸 반대로 본다 그러면은 외지고 호젓하고 엔딩 부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커피숍이라든지 브런치를 먹거나 지역 주민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면은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문제는 이제 여기가 일반 주거 지역이긴 한데 북쪽 땅이 워낙 낮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는 임야고 준보전 산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산지 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게 1번. 그 다음에는 토질에 대한 안전성. 토목 구조라든지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게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가용할 수 있는 토지가 지금 기존에 있는 토지보다 훨씬 더 적어질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많이 봤다. 깊게 봤네 이거. 저는 8번째 사연을 골라봤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이제 서대문구 홍은동에 상가 건물 혹은 상가 주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심에 위치한 그 현재 주소 바로 뒤편으로 마트 창고와 완전히 붙어 있는 대지고요. 마트 입구가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폭은 12m, 깊이는 10m 정도의 직사각형 땅으로 현재는 무허가 건물이 있고 앞은 아파트 단지와 이어진 대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는 글로만 확인할 수 있고요. 10년 전 구입한 땅이고 나중에 스튜디오로 쓰려고 두었는데 뒤쪽 마트가 내년 철거되고 6층 규모의 상가로 신축을 한다고 해요. 곧 상가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도 주택을 지어 민원과 상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사무공간, 3층에는 집 또는 사무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이 많이 노후화된 상태라 하나 둘 정비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뒤편으로 새로 신축될 상가와의 인접도가 많이 걱정됩니다. 따라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쳐서 건축에 들어가는 게 여러모로 유리할까요? 아니면 뒤편 상가가 지어진 이후에 그에 맞추어 건축을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선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뒤쪽에 있는 마트 창고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 보면 그냥 개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로가 있고 도로 맞은편에 아파트가 있고 우리 땅은 있는데 그 옆에 창고로 들어가는 이렇게 길이 있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를 해봤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선은 이 질문만 가지고 보면 먼저 짓는 게 나을까 나중에 지을 게 나을까라고 굳이 물어본다면 저라면 같이 짓는 게 가장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같이 짓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여기 문제가 있죠. 왜냐면 민원이나 또 불편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짓는다고 하면 그쪽 공사할 때 우리가 불편할 거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편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그 용도에 관련돼서 처음엔 스튜디오로 쓰려고 했다가 주택이 됐다가 지금은 상가, 오피스, 주택 같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이런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 후 누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훨씬 더 많은 그 단계를 거쳐야 되긴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여기가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이고 북쪽에 상가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뭐 맞벽 건축을 통해서 저희가 일조에 대한 부분을 리커버리하면서 그 저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일단은 같이 지으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언제 지을지도 모르니까 먼저 어떤 그 짓기 전에 어떤 설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다, 그죠? 그래야만이 뭐 같이 지을 때 스타트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겠다, 그죠? 차 소장이 맞벽 건축에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저희도 하나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고양시 동산동에 했던 그 건물을 맞벽 건축을 했었는데, 맞벽 건축의 장점이 있어요. 보면 이제 가장 큰 거는 그 일조사선을 영향을 이제 맞벽 건축을 좀 하면은 그 맞벽 건축의 그 정북의 그 너머에 있는 건물로 보기 때문에. 자, 맞벽 건축의 정의가 대충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보통 합벽하고 맞벽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축법상으로는 대지 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붙어 있는 형태를 맞벽 건축이라고 합니다. 붙어 있는 거? 네. 저희가 민법상으로는 이제 건축법상에 이제 건축선 제한도 있지만 민법상으로는 50cm까지 건물이 이격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민법상의 제약 규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맞벽이라고 보고 있는데, 좀 법적인 제약 조건들이 좀 있고요. 동의가 있어야 되죠. 서로 간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일단은 네, 동시에 같이 인허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 용도도 중요한데요. 그게 이제 공동주택은 맞벽이 안 될 거예요. 그 저희가 했었을 때는 저희는 다가구 주택, 이게 단독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라서 맞벽 건축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게 벌써 뭐 마트가 내년 철거되고 6층 규모의 상가로 신축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허가가 다 이미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다면 그 허가도면을 좀 구할 수 있으면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차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할지에 대한 대응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리고 저는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게 협소 상가, 작은 상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근린생활시설이든 임대를 주는 그런 생활 공간들은 공간이 크면 클수록 뭔가에 대한 시도를 다 할 수 있거든요. 임차인을 어떤 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이 작은 상가일수록 이 임차인을 구하는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평짜리 상가면 무조건 나가겠지. 뭐 몇 평이면 나가겠지.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퀘스천 저는 사실 좀 들어요. 근데 이거는 20, 40평인데 이거 일반 주거지역이죠? 확인이 안 됩니다. 일반 주거 지역은 그걸로 추측이 됩니다. 맥스로 간다 그러면은 64, 24 한 평이 24평 정도 될 수 있고, 그죠? 그걸 뭐 한 4개층 올린다 그러면은 100평이 될 수 있네요, 그죠? 100평 규모를 지을 수가 대체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00평이면 적은 건물 아니네요. 네, 협소라는 말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정도의 사이즈네요. 이거는 굉장히 광활한 40평은 작지 않아요. 저희 집도 30평인데요. 그리고 이게 무허가 건물도 마음에 걸리네. 무허가 건물이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 무허가라고 해서 마음대로 부실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철거하는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면 띄워야 되는 건가요?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먼저 협의 예산이 제일 좋고, 그렇죠. 무허가물이 그 외부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죠. 그 일단 이거하고 뭐 사례는 다른데 하남에 이제 토지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을 하고 싶은데 그 뒤편으로
예전에 이제 벽돌 공장 같은 그 단층의 공장동이 쭉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무허가 건물이긴 한데 한 6, 70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무슨 저기 6.25 때 그 건물을 보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차들이 굉장히 고급 승용차들이 쭈루룩 있는 거예요. 안 나가 이 사람들은. 이미 보상을 바라고. 조폭인가요? 그걸 뭐 모르겠어요. 그 안에 막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차가? 그러니까 거주하는 것처럼 다. 그래서 그 토지 소유주가 그쪽이랑 협의를 했는데 네. 10억을 달라고 그래요. 아, 거기를 철거하는 조건, 철거하는 보상비로.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경계라든지 그 침범 같은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측량이 선행되면서 말뚝을 박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인지하겠죠, 그죠? 인지하고 그 얘기가 나오면은 벌써 말러서 풀어놓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추후에 신축을 할 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뭐 내용 증명을 띄워서 그런 사전에 사인을 주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이 정도면 이 집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뭐 추상적이나마 그런 건데 일단은 포인트는 같이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민원비가 더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함께 하자. 그래서 보통 그 택지 우리 이제 뭐 지구 단위로 한 신도시의 택지들 보면 토지 사용 승이 딱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우르르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신 거지. 남들 할 때 아예 아싸리 공사를 같이 하자. 대부분 먼저 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 이제 뭐 사연들이 대충 됐고 아까 뭐 여러 가지 사연 중에서 그 용인에 있는 보면은 기획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건축가를 선정하고 싶다라는 이제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짝 가볍게 한번 뭐 얘기를 나눴어요. 대한 얘기. 왜냐면 그 기획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좋으면은 내가 할 거고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할 거다. 저도 좀 궁금한 게 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이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단계별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뭐 기획 설계나 계획 설계, 뭐 실시 설계를 나눠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놓긴 했는데 단계별로 나눠서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잠깐만 질문의 요지가 뭐지? 그러니까 좋냐 싫냐? 좀 좋냐? 그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뭐 이런. 단계별로 설계하는 게 맞고 이제 요것은 이제 대부분 이때까지 건축사들이 사무실 운영하면서 기획 설계를 그냥 서비스 차원에서 많이 해줬죠. 하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성실한 답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또한 그것 또한 뭐 노동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누게 된다면은 처음에 기획 설비를 얼마만큼 받고 그것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기획 설비를 토탈해서 설계비를 진행해서 하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단계별로 지금 설계 업역 업무가 나눠져 있지만 그 단계에서의 어떤 책임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설계라는 것들은 결국 이제 규모 검토 수준의 어떤 그 도면일 텐데 그 규모 검토에 대한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건축적으로 가능한지 인허가적으로 가능한지까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나와주면 사실 저는 충분히 그 목표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후에 어떤 방향이 또 설계의 어떤 목표가 또 생길 거고 뭐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에서의 어떤 목표들이 각각 또 수립이 되는데 그 건축주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냥 이 지금 기존에 기획 설계 검토했던 설계사무소하고 계속 진행하고 싶다. 아니면 아니 바꿀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가설계라고 얘기를 안 하고 기획 설계를 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기획의 그러니까 방향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그래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를 쓰셨어요. 기획 설계. 그러니까 이게 가설계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없지.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시장에서 통용되는 그냥 그런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기획 설계가 이제 건축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무실 같은 경우는 기획이 되게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병규 형하고 제가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뭔가 경쟁력 있는 상가 건물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저희는 거기에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그거는 기획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전부예요. 사실. 그럼으로써 정말로 이 상가 건물이 정말 나중에 10억짜리가 될 수도 있고 15억짜리가 될 수 있는데
얘기해보자. 그러면 기획설계만 따로 떼가지고 원래 본 설계가 1억짜리인데 기획설계만 1,000만 원이에요. 했어. 그럼 끝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건축주가 되게 나쁜 마음 먹고 기획설계 갖고 그냥 가요. 그럼 이거 도면천수에 가면 끝나는 거니까 저는 맞아. 이게 굉장히 양날의 검이기도 해서 좀 이야기할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획 설계만 따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조금 이 말에 너무 포커싱이 돼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뭐 현실이니까. 그렇죠. 상업 시설에서의 어떤 그 MD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MD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런 기획들 사실은 건축가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왜 그런 일을 왜 하냐 이거죠, 건축가들이. 근데 사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상업에서는 그게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거꾸로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지. 건축에서의 기획 업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규모에 대한 어떤 판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아. 그 강수장에게 기획은 어떤 아이디어란 부분까지 포함하는 기획인 거고 모 소장이 얘기하는 기획은 그냥 정량적인 양의 검토. 양의 검토만 양의 하자. 검토. 양의 검토만 하자. 네. 그러니까 그 양의 검토라는 게 법적으로 충분히 만약에 여기 땅이 이제 애매하니까 건축이 가능한지 인허가 가능한지 근데 거기까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획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획 검토. 근데 참고로 그 양의 검토라는 거는 그 양의 검토를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어. 많이 있죠. 질문하신 분의 의도는 그 법적인 것은 딴 데 가서 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원하는 건 아까 어떤 이 아이디어란 부분들 그죠? 옹벽을 어떻게 하면 더 가기가 멋지게 나오고 막 그런. 그렇죠. 아무래도 경사지니까 이게 네모 반듯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게 기획 설계라는 것과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는 게 자칫하면 이분이 그렇진 않을 거라고 믿지만 먹튀 가능성이 먹튀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기획 설계 이렇게 전문용어로. 단계별로 하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는 사무실을 이제 운영을 한번 한 10몇 년 동안 해왔고 지금 혼자서 이제 스튜디오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그 기획서를 하면 힘이 없어.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여기는 몇 프로, 몇 층, 면적이 얼만큼 나옵니다라고는 해드려. 아주 기본적인 숫자 데이터로만. 그 다음에 그 기획을 바란다 그러면은 그것도 해드려. 어떻게 하냐면은 끄적끄적 줄 듯 말 듯 알 듯 말 듯 이렇게 해놨다 보면은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또 야 이거 뭐 괜찮은 방법인 것 같네라는 가능성 나도 아직 확실히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 사람이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선정하시면 된다는 거지. 물듯 말듯. 왜냐면 이게 우리 속살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우리는. 결국에 이게 이 땅을 경사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이 정도 규모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조적이거나 토목적인 어떤 해법까지 제시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 땅의 어떤 풀인데 이분은 그 의도 자체가 그 해법에 대한 것들을 만족하는 수준에서 자기는 선별해서 하겠다라는 거죠. 섬세한 구조 계획이랑 기획 설계 도면 이게 연결돼요. 이야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배가 고파서 이제 얘기 좀 그만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해가 떨어졌어요. 해가 졌어. 해가 졌어요 벌써 저희가. 자 오늘 저 여러 가지 땅을 많이 주셔가지고 저한테 숙제를 많이 주셨어요. 그럼 다음에도 새로운 재밌는 사연과 함께 땅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둘 셋 땅 먼저. 땅 많이 주세요. 땅 많이 주면 안 돼?